뉴욕 증시가 결국 닷새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경계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는 0.18% 하락해 1,383을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 자금을 투입해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3천여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 5일간의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약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은 0.1%, 프랑스는 0.3%, 독일은 0.6% 밀렸습니다. 유가는 프랑스 최대 에너지 그룹인 토탈사의 파업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재진입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마지막 거래일에 배럴당 0.4%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엔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EU 측에서 그리스에 맥시멈 260억 유로, 340억 달러가량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를 결국 EU 측에서 부인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또한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경계감도 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개혁안도 통과가 되면서 결국 제약주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그리고 뉴욕 모두 떨어지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뉴욕도 유럽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는데 하락 원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 및 3대 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발 위기에 대한 재부각이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장 시작 전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이번 그리스에 대한 재부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시장에서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EU 측에서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런 것과 함께 오바마의 새 건보 개혁안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제약주들의 약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앨런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악재와 호재가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 주요 지표의 발표가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별 혼주 장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다우지수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한 차익 매물 욕구 속에서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은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우지수 결국은 지금 1400선을 돌파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1400선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400선 시장에서 예전 행보를 하면서 만들었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던 만큼 이번 1400선에서의 지지 돌파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만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1400선에서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1400선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전고점이었던 1730선 내외까지 돌파하기보다는 1400과 만선에서의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 일중 흐름 차트의 움직임, 시장에서 각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가 다시금 시장에서 장막판 10분을 남겨두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를 보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 지금 장 마지막에 다시금 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오늘 미국 장을 관망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약세로 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런 대로 잘 나가다가 장 막판 10분을 결국 밀려서 하락 반전하고 말았는데 낙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우가 0.18%면은 한 18포인트 정도만 다우의 기준으로 빠진 것인데요. 자, 일단 다시금 유럽의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유로존 측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나왔다가 EU 측에서 다시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EU 측에서 지금 탄다 안 한다라고 말을 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가 조금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독일 언론사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EU 측 같은 경우에 영국 등 지금 주요 국가들 또한 시장에서의 지표가 급격하게 호전세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아닌 만큼 시장에서의 그리스의 지원안에 대해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EU에서의 그리스에 대한 금융 지원 계획이 없다라는 언급,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스에서의 이러한 금융 지원보다는 계속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EU 측에서 나왔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큰 악재가 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큰 악재나 호재로 적용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쪽의 지표에 관심이 더욱더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가 그리스에 대한 이러한 호재에 대한 소식 또한 있었긴 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을 했던 만큼 미 증시의 상승이 결국은 강한 반등세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아시아 증시 다시금 이러한 그리스에 대한 구제 개혁안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금융 지원 계획안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스에게는 지금 한 달간의 일단은 그 유예 기간이 좀 주어진 상태인데요. 다음 달 16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의 새로운 건보 개혁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1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제약주에는 수수료 인상이라는 부담이 더해져 제약주 흐름은 좋지 못했는데 일단 자세한 새 건보 개혁안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오바마의 새 건보 개혁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약주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먼저 보면 제약업계에 대한 수수료 인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제약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개혁을 계속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정안으로 봤을 경우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큰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험회사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방준비은행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보험업종들에 대한 보험업종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 미국은 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건강보험업체에 대한 보험가입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업체들 같은 경우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제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세금 혜택을 확대로 해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드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보험사들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는 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복지 쪽으로 더욱더 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반사 효과를 받는 업종들 그리고 이러한 반대 급부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건보 개혁안의 밑그림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일단 증시에는 도움이 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럽발 악재가 다시금 불확실성 측면에서 키워진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나마 괜찮은 얘기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입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다면서요. 예,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상원에 대한 상원에서 이제 발표가 있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제로금리 유지를 할 것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낮다라는 언급과 함께 제로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큰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은 이어져 나가지 못하겠지만 시장에서 투자심리 안정 속에서 주가 하락 시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올 경제 성장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호재거리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쪽에서 한 얘기인지요? 예,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3.1%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1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미 기업 경제협 학회에서 나왔던 이번 GDP 성장률을 3.1%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실업률 또한 9.6%로 하락 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전미 기업 경제학 협회에서 나왔던 만큼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경영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금 계속 나오면서 고용의 확대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과 함께 기준금리의 동결이 전망된다는 언급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이 보다 빠르게 나오기보다는 직접적인 출구 전략보다는 간접적인 출구 전략 속에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미기업 경제학 협회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3분기 이후에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저금리 기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에 앞서서 재할인율 인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닥이 완전히 그쪽으로 방향이 잡힌 건 아니라는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자, 하지만 은행주들이 강세로 돌아선 이 시점에 다시금 은행주에는 타격이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들의 이제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볼커 룰에 대한 통과를 의회에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볼커 룰이란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의 금융 규제안을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금융주들의 약세를 보였던 이유,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매매 및 파생 매매를 하는 것을 좀 규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내는 한 부분인 이러한 부분을 규제를 함으로써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 미국 전 재무부 장관들이 볼커룰의 통과를 의회에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금융 규제안이 더욱더 힘을 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이날 장에서는 앞서서 저희가 제약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로 등락이 완전히 좀 많이 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M&A 호재를 안고서도 결국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는데요. 업종별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슐럼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슐럼버거는 스미스 인터내셔널에 대한 인수를 합의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이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인수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었는데요. 슐럼버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스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전년비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로이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로이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매업종주들의 상승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지금 내수주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닷새 만에 하락했지만 유럽 증시도 엿새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업종 중에서는 제약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역시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하락한 것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영국이나 유럽 증시도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0.11%, 프랑스 0.34%, 독일 0.58%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시장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안이 어떻게 나온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EU에서의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계약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주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 모두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한편 유가는 이제 배럴당 $80 턱밑까지 올라왔었다가 결국 3월 인도분 거래일 WTI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배럴당 $80를 위쪽으로 뚫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예, 일단 지금 유가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0.16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금값은 0.8% 하락한 온스당 1113.10달러.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다시 1400선 위로 올라왔던 것들, 이 시장에서의 이러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움직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간 원유 재고가 200만 배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습 또한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가 80불 위로 안착할지 여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또한 이제 계속적인 유가의 상승을 주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달러의 약세 기조였었는데 달러의 약세 기조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품주들 또한 계속적인 상승폭이 둔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프랑스 정유업체가 또 파업한다라는 소식이 공급 차질 우려를 빚으면서 유가를 좀 더 위쪽으로 밀어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 일정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이번 한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 또 소비 관련 지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번 주 같은 주택 관련 지표의 발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S&P 케이스실러 12월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기대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과 함께 오늘 홈디포라는 주택 관련 업체도 실적 발표에 있는 만큼 이러한 주택 관련 업종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 또한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이러한 소매 업종들 그리고 소매 업종들과 주택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2%나 올라 1627포인트로 끝냈는데요. 자, 일단 해외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반등세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전망 들어보죠. 동양증권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630선에도 육박을 했는데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급락했던 데 대한 어떤 반발 매수세 유입도 있겠지만 그리스에 대한 EU 측의 지원 소식이 또 들렸었기 때문이거든요. 간밤에 이게 다시 뒤집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반등세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이제 그 후행성으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 금요일 날 안도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전일에 급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루머와 얽혀 있는 우리 증시의 체력 고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재차 회복을 하면서 미국 증시 강보합세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좀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미국 재할인율 인상과 금리 인상의 우려스러운 연결고리를 해소하면서 재할인율 인상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안도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전일장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강한 매수세와 기관의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종합지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증시 변수로 말씀드린 부분이 전반적인 출구 전략의 우려 속에서 중국 증시 방향성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일주일 동안의 그 휴장 동안 글로벌에서 나타났던 이벤트를 잘 소화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아직까지 이슈가 급락할 분위기는 아니라는데 동의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방향성 3월 초순으로 이전이 된 듯한 분위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재차 경기 회복과 각종 경제 지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변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 옵션 시장의 방향성과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현물 순매수 확대 여부, 그리고 기관의 프로그램 순매수 확대 여부가 기술적인 마의벽이라고 할 수 있는 1650선을 향해 돌파 시도를 할지 이렇게 결정을 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이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옵션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전월 21일 1월 달이죠. 21일부터 종가 기준의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이 최근 2월 17일부터 베이시스가 콘텐고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우호적인 수급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와 선물의 매수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권역에서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호적인 베이시스로 인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프로그램 순차익 매도의 증가세로 인해서 그 반대로의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베이시스의 개선은 향후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수 1650선 돌파와 안착 시도 상당히 투자 심리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1650선 안착 여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투자 심리 안착 시도는 우호적인 글로벌 증시 분위기 속에서 기술적인 현 선물 쪽에서의 수급 구조 이러한 부분의 안정 그리고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증시 변수 외국인 선여물 시장의 안정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이 어제처럼 선물을 좀 강력하게 사준다면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지금까지 쌓아둔 매도 차익 잔고가 조금씩 청산되는 모습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다. 1650선 안착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1650선에 안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어떤 박스권의 밴드 상단 부분 쪽으로 밴드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크게 변화는 없을 듯도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투자 전략 상황이죠. 최근 이제 증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인 부분 상당히 좀 가파르면서도 왠지 좀 뜸한 좀 답답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전주 금요일 같은 상황이면 지수 급락 분위기 속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월요일 증시를 밝게 보거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전략적 판단인데요. 그렇게 될 확률이 없는 상황이 예상을 하고 접근 전략을 펼친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제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증시의 체력 약화로 인해 비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현금을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금요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 위주에서의 현금 확보 전략을 취했는데 전일 아침에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출발해서 이제 금요일 빠진 부분을 회복하면서 재차 6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금요일 날 매수에 가담을 했던 투자자들은 소수에 이제 그친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본다고 해도 전략 자체가 단기 매매의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불안정한 장세이기 때문에 전략을 취하는 수고로움에 비해서
수익과 그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은 작겠죠. 결국 현 증시에서 투자 전략은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은 상당히 좀 너그럽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중기 목적의 분할 매수 관점과 그리고 장을 시작할 때 가격보다는 이제 종가 부근에서 접근 전략을 펼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접근 전략을 펼칠 가능성은 좀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기적인 안목에서 통신주와 중공업주 그리고 금융주 중심의 분할 매수가 향후 수익률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쉬운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뭐 전략을 세워도 그 전략이 들어맞지 않는 장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그런 업종들도 눈에 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종 말고 종목 하나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여전히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철강주 현대제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실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의 측면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5일 연속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 기관들의 또 추가적으로 순매수 가담하는 그런 모습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철강제 가격의 향방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의 출구 전략 및 긴축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 가격 반등이 우호적인 영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1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마무리될 국면으로 들어가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철강제의 수요 시기를 맞이하면서 가수요와 함께 철강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7,000원 이후에 완만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급반등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1선까지 돌파 시도 그리고 21선에서의 양봉 5일선을 견조하게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의 핵심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러한 양봉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는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7,400원까지의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 출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의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87,3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86,500원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95,000원 정도 짧게 잡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이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진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전고점이 돌파되는 수준에서 재매수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지수가 상당히 안 좋겠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84,000원 부분에서는 손절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수요도 늘고 또 가격도 오를 것 같다.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면서 경기민감주, 철강주 중에서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는 나라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FTA 체결 못지않게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TX그룹이 결국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지요. 시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뛰어드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M&A에 도전했다가 시장 평가 여지없이 돌아서고 있는 신중한 기업이 늘매 따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형 M&A 물건의 매각 또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발코니 면적 축소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발코니 길이를 30%나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수억 원의 분담금까지 내면서 재건축할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인천 송도, 청라 등의 경제 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등의 관광 특수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르면 오는 3월 중에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코 등 동유럽 증시가 올해 3%나 오르면서 그리스 사태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흥미로운 분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FTA를 열심히는 맺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늘어나고 있지요. 이미 이제 칠레나 인도 등과는 발효가 됐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EU 등과 현재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FTA를 맺어도 이 홍보 부족과 또 상대방의 이 불투명한 관세 행정으로 정작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FTA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대비로 이 FTA 이 적용 수입액 비중이 약 3.7%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체 FTA 체결국을 이 수입액으로 대비를 할 경우 3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한 비율의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FTA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또 협정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시장 규모도 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개방 수준이 낮고요. 또 해당국 세관들이 자의적인 법 적용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이 FTA를 가지고 이 무기를 삼아서 이 상대방에 진출을 하기에는 좀 미지수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 관세 환급 등의 이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은요, 이 지난해 이 FTA 이 협정 과세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환급률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FTA로 돌려받을 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정부 국고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적극적인 FTA 홍보가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또 FTA 활용을 위한 또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편 계속해서 기업 얘기로 이어나가 보죠. 어제 STX그룹의 주가가 반짝 올랐었습니다. 이유는 대우건설에 대한 인수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했기 때문인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겠어요? 예, STX가 이 대우그룹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STX그룹의 지주사죠. 이 주식회사 STX가 어제 공시를 냈는데요. 이 대우건설 인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 주말 STX는 강덕수 STX 회장 주재로 긴급 고위 경영진 회의를 열면서 좀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불참 쪽으로 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참 결정에 대해서 STX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건설 및 플랜트 사업을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대우건설 없이도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현재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우건설 인수 참여에 따른 이 시장의 우려가 예상 외로 컸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인수 소식이 나온 뒤로 이 STX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어제 불참하겠다는 공시가 나간 뒤로 불과 하루 만에 STX 주가가 뭐 6% 넘게 뛴 것만 하더라도 이 STX에 대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뭐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대우건설 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STX 그룹 이제 산업은행 사모펀드의 전략적 투자자력 15% 지분을 첨가한 다음에 그 뒤로 조금씩 늘려가겠다. 네. 이러한 좀 뭐 루머 아닌 루머 또 이제 좀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어제 공시를 계기로 아마도 이러한 좀 우려는 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나 이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TX가 결국에는 대우건설 인수를 안 하기로 했는데요. 가만 놓고 보면은 그 전에 효성이 하이닉스 쪽에 인수 관심을 보였다가 크게 주가가 급락했던 경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인수를 함으로써 안게 되는 재무적인 부담, 결국 그러면서 주가까지 빠지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좀 사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대기하고 있는 대형 매물들에 대한 매각도 쉽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먼저 앞부분부터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M&A 결정이라는 게 매우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할 경우 이번 STX의 공시 같은 경우 대단히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M&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사회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너의 이제 결정이 아주 이제 특수하게 좀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한 점이 있는데 이번 STX 같은 경우 과거 뭐 효성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의 반응에 크게 좀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 있어서 과거의 사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죠. 이 재무적인 역량입니다. 이 STX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요, 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약 210% 정도 되고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563%라는 높은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빚을 질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STX로서는 좀 재무적으로 무리가 뒤따르지 않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제2의 금호 사태를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감에서 좀 쉽게 좀 발을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STX의 이 대우건설 인수 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이 대형 M&A 물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기업들의 행보가 좀 움츠러들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뭐 동국제강이 이제 뭐 인수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쉽게 현재 인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또 뭐 현금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라면 서러와 이제 롯데 같은 기업도 역시 뭐 식품이나 유통 같은 이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M&A를 항시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롯데 같은 그룹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올 이제 큰 대기업 매물에 있어서는 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규모의 좀 작은 M&A에만 좀 적극적으로 나설 모습 현재로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인수 합병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실행이 있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처럼 좀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이 M&A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M&A 시장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극히 좋은 기업도 더군다나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좀 견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다 보면은 좀 국내 M&A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얼어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죠. 서울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 암초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발코니 길이를 지금보다 30% 줄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바로 이 발코니 면적 축소라는 이제 암초를 만났는데요. 이 서울시가 건축 심의를 통해서 발코니 길이를 30%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용적률 증가율이 약 10% 이내에 불과한 이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 1:1 재건축 사업을 통한 사업성은 극히 미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울시와 이제 건설업계에 따르면은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짓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 발코니 면적을 기존보다 30%가량 줄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코니 길이가 30%가량 줄어든다는 것은 해당 면적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서비스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코니 면적 축소 같은 경우 뭐니 해도 당장 강남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강남 대치동의 이 청실 아파트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제 과거에 주로 이제 재건축에 나섰던 이 5층짜리 아파트와는 달리 좀 아무래도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좀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이 적용될 경우 이 전용 면적만 일부 늘어날 뿐 실제 사용 면적, 한마디로 서비스 면적이 거의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억 원을 들여서 새로 아파트를 지어도 면적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재건축을 할 메리트가 사라지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 재건축 시장 자체에도 좀 한파가 일지 않을까. 뭐 재건축할 메리트가 사라지다 보면은 그만큼 이 서울시에 대한 이 주택 시장 자체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보지요. 어제 국회에서 결론이 난 내용인데요. 경제자유구역 내 그리고 관광특구 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됩니다. 오늘 3월부터 적용이 될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또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인천 송도 청라지구 같은 경우와 또 부산 해운대 지역에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별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이제 법안이 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오는 3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전히 논란이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이제 이 분양가 전면 자율화 같은 경우 이 단초라는 점에 있어서 좀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국토위 같은 경우 이 경제자유구역 내 이 건설하는 주택 중 이 외국 자본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이 기준이 좀 자의적일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만큼 또 이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관광특구 같은 경우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의 이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 법안 의결을 보류를 하고 이제 4월 국회로 이 법안의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일단 좀 작은 데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곳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나온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식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주의를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유럽의 재정 위기입니다. 뭐 일명 소버린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추적해서 최근 들어 어떤 자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위험 자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팅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좀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금 불러지지 않을까. 이러한 좀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동유럽 시장 같은 경우 좀 패닉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상 따져보면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위험 자산에 더욱더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체코와 터키 증시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각각 뭐 3%와 또 1%씩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주식 같은 경우 같은 기간에 약 4% 하락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 예측과는 조금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 그리스 위기의 파급력을 좀 아무래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좀 이러한 좀 분석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좀 그리스 위기가 이제 체코나 터키 등이 동유럽까지는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유럽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이 그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역시도 좀 위험 자산의 이동을 부추겼다. 이러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의 재정 적자에 대한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지적들도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한 기고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화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면서 좀 경기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리스의 충격이 유로존 다른 국가로 퍼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향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로존에 대해서 그리스가 결국에는 250억 유로 정도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EU 측에서 이를 다시 부정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유럽도 떨어졌고 뉴욕도 떨어졌는데요. 뉴욕의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경계감이 더 커진 것도 악재였습니다. 뉴욕은 이로써 닷새 만에 하락 반전한 것이 됐고요. 유럽도 닷새 연속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엿새 만에 하락하게 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0를 넘기면서 끝났네요. 이슈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